그 일단 사회금융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어,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금융 분야에서는 정말 후진 나라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전형적인 후진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한국 사회만큼 이렇게 금융이 뭐랄까 정말 제도권 안에서도 약탈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여지고요. 아주 이제 뭐 이게 단적으로 말하면 금융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 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데가 없고 돈을 공급해 주는 곳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스매칭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뭐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바라보면 금융을 이제 이른바 사유재라고 이제 정의하게 될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근데 이제 이것이 워낙 치명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금융을 공공재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 게 공급 곡선이고요, 파란 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축이 신용도죠. 그러니까 신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신용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이제 그 신용 점수가 낮게 되면 신용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뭐 내가 굳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과 오른쪽이 전혀 다른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 지역이 이른바 여기가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빗금친 부분. 여기는 본인이 아무리 희망해도 그 이른바 제도권에서 돈을 조달하기 어려운 지형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금융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이진 않지만 사실 저 안에는 그 수많은 이른바 포식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3월 달에 방송했던 MBC PD수첩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 은행의 배신, 이게 대신을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2018년부터 22년 5년 동안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돈이 235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의 85%가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돈 장사로 해서 5년간 235조 원을 벌었고 순이익의 85%, 영업이익의 85%가 이자 수익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대마진 이외에는 은행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다라는 거를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뭐 금융 구조의 현실인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이 안에다가 오아시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로부터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망을 이제 만드는 거죠. 뭐 제도적인 방법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비영리적으로 이제 이들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배드뱅크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같은 이른바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가 개인 신용회복 지원을 해서 파산이나 면책, 회생제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구제해주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이 안전망을 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공급 곡선을 위로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 공급 곡선을 위로 밀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 이 결핍의 공간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곡선이 위로 이동하게 되면서부터 균형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균형점이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험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금융이 공급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험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이 위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위험을 어떻게 다루지? 저걸 누구한테 넘기지? 혹은 저걸 누가 인수하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 금융의 핵심 과제입니다. 뭐 정부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착한 금융을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과제죠, 과제. 네. 자, 근데 이제 일반 뭐 시중은행은 이 일을 할 동기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리스크를 일부러 떠 안아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일을 하려면 특별한 동기를 갖고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 검은 백조가 필요하죠. 이게 대표적인 데가 이제 이 공적보증기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뭐 그다음에 전국 16개 광역단체에 있는 이 보증재단 같은 데에서 리스크를 안고 이제 자기들이 그 변제를 대신해 주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적 보증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IMF가 터졌을 때 걔네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금융시장 이상하다. 이게 보증이 이런 식으로 기형화되면 안 된다. 이거 두드러 엎어라. 그렇게 권고했거든요. 어,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사실 이 보증 제도가 그나마 퍼블릭 공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이 기관들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사회적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많이 내는 게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제도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 이른바 윤리은행이라는 데입니다. 흔히 착한 은행이라고 부르는 데죠. 그래서 수익이 아니라 이제 그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곳들이죠. 이게 전 세계 이제 44개 나라의 은행 수로 한 66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OECD에 들어가 있고 세계 탑10에 들어가 있는 경제대국인데 이런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른바 이런 뭐 사회적 은행, 윤리은행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서로 분담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태워버리는 게 있는데, 이게 세 개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위험을 이전하는 게 대표적인 위험 인수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보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공급자들한테 너네한테 손실 위험을 떠넘기지 않을 테니 이쪽으로 넘겨.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공적보증제도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를 이쪽으로 이전시켜 버려서 위험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들도 뭐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위험 이전은 뭐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보증기관이 혁신기업한테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러면 이 기관이 은행에 가서 그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상환을 하다가 만약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보증기관이 나중에 먼저 상환을 하고 나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위험 분담은 그 은행, 기업, 정부 이 세 개의 기관이 각각 공동의 공동기금을 만든 다음에 각각 일정 정도의 자부담으로 출연을 공동으로 하고 그래서 운영은 같이 운영하되 리스크를 같이 지는 방식입니다. 이 위험 분담 방식을 이제 가장 쓰기 좋은 곳이 지방정부고요. 지방정부들이 자기들이 추천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시금고를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혁신기업들한테 한 10% 정도 자부담을 물린 다음에 공동기금을 형성해서 가주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위험을 태워버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먼저 은행에서 혁신기업한테 돈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금에서 그 돈을 먼저 갚아버려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원천적으로 다 해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이렇게 혁신기업과 손실기금에게 남는 거죠. 이제 이 기업은 열심히 상환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최초에 이제 이 설계를 할 때 혁신기업한테 내리는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은 최대한 사회적 가치를 많이 생산해서 돈을 안 갚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이제 기금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1억을 빌렸으면 너네가 상환 기간 동안에 1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게 명제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 갚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오케이 보니까 뭐 5천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5천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움직이는 것은 동기가 뭐냐면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목표고요. 위원회는 이 가치를 평가해서 정부 돈을 효용 있게 쓰고자 하는 게 목표고요. 나머지 기금과 금융회사는 그냥 돈을 돌아가기 위해서 쓰이는 그냥 이렇게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 소각 방식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일단은 이 소위 말하는 이 밸류 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해야 되고 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합당한 구조인가가 필요한 거죠. 좀 약간 생소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실험적으로 해볼 만한 가치가 굉장히 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방식이고 이게 사실은 정부가 돈 쓰는 예산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곳에 돈을 주고 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뭐
똑같죠.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 방식은 어떻게 하든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구조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위험을 다루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어, 그래서 사회적 금융이 도대체 뭐냐? 그냥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영자하는 거고, 앞서 보셨던 금융 공백을 메꾸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회성을 회복하는 건데,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하는 것만으로, 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금융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걸 조금 이게 그 세분화해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책에 썼지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이른바 포용금융인데요. 이건 이제 뭐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탈빈곤입니다.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이 대표적이지만 포용금융의 목표는 탈빈곤이다. 그래서 제3세계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가 이게 호혜금융인데 이게 이제 호혜금융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게 자저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의 도움과 협력이 지원 없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호혜금융이고 세 번째가 이제 임팩트 투자라고 얘기하는 뭐 ESG라고도 부르는 이른바 사회 혁신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임팩트 금융.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파이낸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 이 네 가지를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사실 이 사회적 금융이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그림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되게 도움이 되실 텐데, 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영리냐 비영리냐, 그다음에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위치를 잡아놨잖아요. 뭐 민간 베이스의 영리로 움직이는 거는 뭐 다 당연히 시장 금융이죠.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시장 금융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세요. 보시면 이게 퍼블릭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시장 금융이 퍼블릭으로 이동하는 게 뭐냐? 이게 ES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 영역으로 들어와서 자기 영역을 좀 확대해 가고 있는 거고. 임팩트 금융은 민간 베이스도 있고 공공 베이스도 있잖아요. 같이 겹쳐져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공공과 영리 중심축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게 이제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금융은 사실은 뭐 전부 다 망라되어 있어요. 다 망라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역금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을 조금 넓은 의미에서 로컬로 볼 수도 있고 좁은 의미에서의 커뮤니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든 후자든 뭐 거의 지역금융의 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포용금융은 사실은 뭐 이거는 그 기부나 자선을 통해서 작동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용금융은 이게 다 민간 베이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뭐 영미 쪽 계열에 보면 공공에서 포용금융을 하는 케이스는 되게 드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례적으로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소금융이 거의 이제 포용금융을 대표하는 대표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완전히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구조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이른바 이 자조금융, 호혜금융이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이제 공공과 상관없이 비영리 베이스로 하는 민간 중심으로 작동되는 구조인 거죠. 아, 그 사회적 경제를 위한 그 사회적 금융은 뭐냐? 어디냐? 어디일 것 같으세요? 사회적 경제를 위한 사회적 금융이 어디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 임팩트 금융과 호혜 금융 이 두 가지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사회적 금융 지원 체계 안에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공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게 약간 그 이론적인 베이스가 조금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생적인 어떤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도 전에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부가 바뀌어 버리고 나서 정책이 흔들리니까 지금 거의 금융이 이게 거의 초토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자, 마이크로 크레딧의 이론적인 뿌리를 그 경제학적으로 정의하면 이게 생산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산함수가 뭐냐? 생산량은 기술과 노동과 자본의 함수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높이려면 지금 노동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을 지원해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취약계층들의 자립자활을 하기 위해서 혹은 탈빈곤하기 위해서는 돈만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술 지원이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과 자본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높여 나가는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마이크로 크레딧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풀어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라민뱅크, 방글라데시에서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되게 명확하게 목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돈을 지원해 주겠다. 개인한테 지주지 않겠다. 우리는 집단 대출 방식을 쓰겠다.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은행원이 직접 가서 이들을 현장에서 지원해주는 이른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소모임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형성시켜서 성공률을 높이겠다. 이게 이제 그 그라민뱅크가 갖고 있었던 핵심 경쟁력인데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이런 집단 대출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주지 않고 이게 5명이서 조를 짜서 움직이도록 했고, 사실 이 안에서도 보면은 이 5명한테 돈을 다 빌려준 게 아닙니다. 처음에 2명한테 빌려주고, 이 2명이 돈을 갚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2명한테 빌려주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이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준 다음에는 여기 녹색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은행원입니다. RM이라고 부르는 이 관계 매니저들이 이 팀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상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타 등등 뭐 이런 문제들을 살폈던 사람들이죠. 뭐 이 모델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돈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합시켜 내므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높은 상환율을 만들어냈고 또 이 모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적 맥락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시켜낸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호혜 금융은 이제 호혜라는 개념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 A가 B한테 뭐를 주고받으면 교환이고요. 그다음에 조건 없이 주면 그냥 기부인데 호혜는 A가 B한테 주면서 어, 나한테 주지 말고 이걸 C한테 주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A는 왜 그렇게 얘기할까? 어, 나한테 그냥 조건 없이 주면 기부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교환인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언젠가 이제 C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혹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혹은 뭐 사회적 경제 핵심 원리, 뭐 연대, 이게 다 이제 이 호혜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어, 사실 이 구조가 작동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위험은 B가 받고서 C한테 줄 거라고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고요. 두 번째는 C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 C가 과연 미래에 A한테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 역시도 확정하기 어려운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작동되려면 사실은 이 안에 어떤 연대나 협동의 원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가 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쉽지 않다. 뭐 현재 사회적 경제를 평가할 때 예컨대 우리가 이제 뭐 공동 기금을 만들거나 혹은 뭐 연대에서 뭔가 어떤 공동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이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그 조직의 현재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게 대동계입니다. 대동계. 예. 이 이른바 상호부조의 대표적인 상품, 우리 역사에서 제일 이제 후회금융에 적합한 모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동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상호부조라는 말은 사실은 되게 정말 멋진 말입니다. 부자가 도울 부고요. 조자가 도울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다 한마디로. 그래서 상호부조의 정의가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면서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동의 목표가 뭐냐가 참 결국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서양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그다음에 신용조합, 사회보험보다 훨씬 앞서서 공제조합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 프렌들리 소사이티라고 얘기하는 이 공제조합이 시조가 되어서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씩 발전해 나갔던 흐름을 형성해 왔습니다. 공제라는 말이 함께 배를 건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공제조합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예, 조합원들이 모여서 공동의 기금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예, 출자를 하거나 혹은 부조를 하거나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뭐 이걸 하는 게 그냥 공제조합이죠. 그래서 공제조합을 할 때 조합원들이 필요한 상품을 설계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것을 상품으로 설계할 거냐 아니면 부조 방식으로 가져갈 거냐 여러 가지 응용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연대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조합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스스로 다 조달할 수 있으면 이제 자조 형식이 되는 거고 이게 일정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립의 힘을 좀 발휘할 수 없어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외부의 또 지원단체 도움을 통해서 이제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신용조합은 그냥 신용협동조합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나라 이제 이 신협은 역사가 꽤 긴데 그냥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약간 절름발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별 신협들이 다 독립채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냥 망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예금자 보호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개별 신협들이 다 자기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자산 운용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음, 전체 대출 중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용협동조합의 정체성하고는 사실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거의 조합원들이 이제 고객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협동조합 조합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무색하고, 그다음에 여수신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어, 예금을 할 때는 신협을 찾지만,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요.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은행이 금리가 싸니까. 그래서 이걸 철새조합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이 뭐 만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인 1표 방식이 물론 되게 이상적으로 좋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뭐 이사장을 선출하거나 이럴 때 보면 뭐 거의 이렇게 지역의 유지들이 선출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뭐 그런 지배구조의 문제가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몇 개의 그런 대한신협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거의 없는 상태이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신협은 아예 일찍이 이렇게 IMF 때 공적자금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 제도권을 편입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자율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제약이 따르고,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뭐 그런 시중은행과 별 차이가 있나 뭐 이런 의심을 좀 많이 갖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보면 그 이렇게 몬드라곤 같은 이제 스페인 몬드라곤은 은행 방식을 주로 가져갔고, 초창기부터 이탈리아는 기금을 주요한 그릇으로 선택했고, 퀘벡은 이제 신협을 택했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맞는 그런 이제 비이클들을 선택해 왔던 과정들을 쭉 오랜 기간 동안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뭐 얘네들이 이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과연 한국적 맥락에서 그러면 한국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비이클이 필요한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을 아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신협 모델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아시겠지만 사연대 신협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창립총회하고 한 1년 만에 해산총회를 했죠. 결국 이제 금감원에서 단체 신협인가를 갖지 못한 결과인데, 네, 되게 안타깝지만 뒤에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임팩트 금융인데, 임팩트 투자. 사실 이게 정식 명칭은 임팩트 투자입니다. 임팩트 금융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이 임팩트 투자의 원조의 원조격이 기부죠. 뭐 여전히 이제 기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기부와 자선 투자의 차이가 뭐냐? 기부는 그냥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빵이나 물을 바로 공급해야지.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고, 그래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긴 안목의 투자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긴 게 이 필란트로피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뭐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여도가 좀 높아지는, 여기서 진화한 게 이제 임팩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기부나 자선 투자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팩트 투자는 수익성을 고려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없는데도 투자하지 않지만, 수익성이 없는데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같이 가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원의 영역으로 보면은 훨씬 더 좁습니다. 임팩트 투자 영역이. 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21세기에 뭐 그러니까 이른바 필란드로피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인데요. 뭐 인도의 타타그룹, 뭐 잘 아시는 빌 앤 멜린다 재단, 그다음에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자기 돈의 일부를 이렇게 재단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른바 그런 필란드로피 방식으로 돈을 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회적 가치, 재무적 가치의 도표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음, 이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임팩트 투자이고, 기부나 자선, 자선 투자는 이쪽, 사회적 가치 쪽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팩트가 도대체 뭐냐? 임팩트를 이렇게 논리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초에 인풋이 이루어지고 이게 어떤 활동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웃풋, 산출이죠. 산출에 대응하는 게 효율입니다. 효율을 우리나라 말로 정의하면 이 일을 잘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웃풋에서 아웃컴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 영역을 달성하면 효과를 냈다. 효과가 뭐냐?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게 영향, 이른바 임팩트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의 성과가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 모형에서 정의하는 이른바 임팩트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거의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평가 지표가 뭐냐 거의 99%가 산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른바 성과 베이스, 그러니까 아웃컴을 중심으로 놓고 공적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확대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는 다 산출 베이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돈이 실제로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민간이 탁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아웃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아웃컴 지표를 들이대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낙제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치를 명확하게 세워놔야만 사실 돈을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임팩트를 창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니까요. 네, 뭐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자, 임팩트 금융은 이제 2000년 초부터 이제 뭐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영국 모델하고 미국 모델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뭐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고, 영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ESG 흐름을 타고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2020년, 그러니까 운용자산 기준으로 한 850조, 거의 10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 임팩트 투자의 이제 미국식 모델의 대표적인 방식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보시면 이제 LGT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인데, 예, 브라질에서 이제 병에 걸려도 병원에 못 가던 이른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한 1억 5천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이른바 닥터 컨설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의료 서비스, 저비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른바 낙후 지역에 들어가서 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여기에 한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이 회사가 연평균 한 60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회사는 사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투자 자금을 회수했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이 갈수록 더 막대한 돈을 이렇게 ROI를 투자 수익률을 높여서 돈을 벌었습니다. 투자회사는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돈을 왕창 벌었고 실제로 이 의료 서비스 회사는 그 투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줬다. 이게 임팩트 투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영국은
조금 다른데요. 영국은 이 SIB라고 하는 게 이제 투자회사 이름입니다. 사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인데 이게 200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가서 여기 관계자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한 3,500개 이상의 조직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돈도 받고 민간에서 기부도 받고 뭐 다양한 채널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혹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한테 자기들 방식대로 이렇게 설계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냥 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기부도 하고 융자도 하고 투자도 하고 어떤 데는 이걸 섞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디자인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식의 사회 목적 투자, 임팩트 인베스팅은 이쪽에 밑에 보시면 어, 그랜트 펀딩이라고 해서 그냥 주는 거죠. 기부한 돈이 론 펀딩보다 훨씬 많습니다. 2억 6천만 파운드 가까이는 그냥 그랜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임팩트 투자를 꼭 이렇게 돈을 주고 회수하는 것, 미국식 방식이 전부가 아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필요한 곳에 따라서 자금원을 섞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화법들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좀 자금 여유가 있으면 혹은 자금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디나 보면 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좁은 틀에서 그냥 원금에다 이렇게 원금 회수에다 전전긍긍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움직이질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850조 이상, 어마무시하게 지금 임팩트 금융이 증가하고 있고요. 뭐 이 얘기도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뭐 이 블랙락이라고 이제 이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대표가 2018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 벌벌벌 떨면서 지금 ESG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음, 뭐 ESG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과 관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팩트 금융 영역에서 보면 가치와 투자를 동시에 추구한다.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가 회자되냐? 이게 불평등과 환경오염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끼어드는 것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사업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나 없이 지금 이게 돈이 되네, 환경에 투자하면 돈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지역 공동체 금융인데요. 이거는 뭐 한국적 모델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다 생소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지역재단인데 어떤 몇 군데 없죠. 지역재단은 이제 뭐 비영리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1,500개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이 한 750개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뭐 지역 유지나 혹은 뭐 지역 공헌자들이 이렇게 지역의 재단을 만들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작동되는 그런 재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CDFI,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것도 영미식 모델입니다. 되게 이제 오래됐고, 한 1200개 가까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있고, 신협도 있고, 뭐, 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역 베이스에서 지역에 필요한 기업들, NGO, NPO,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금융 생태계를 지켜나가는 그런 파수꾼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얘들이 그럼 돈을 어디서 조달하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이제 미국식 이른바 CRA, 지역 대투자법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국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들이 이쪽
그 CDFI들한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5대 시중은행들이 돈을 뭐 천문학적으로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돈이 누구 돈이냐? 결국은 소비자들의 돈인데, 그럼 그 소비자들은 누구냐? 뭐 일반 시민들이죠. 그럼 시민들은 어디 살고 있냐? 다 지역에 살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돈을 그쪽으로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게 이 상식에 의해서 그냥 이 법 하나만 만들면 이제 지역 금융은 바로 활성화됩니다. 국회에서 이 법 하나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안 만들죠. 절대로 안 만들 겁니다. 제가 100년 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어, 그 제가 책을 썼던 이제 제일 직접적인 이유는 이 중개기관 때문입니다. 이 중개기관이 결국 살아야 한일 경제가 살기 때문에 요 수요 공급자 간의 다리 역할을 줄 수 있는 중개기관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지원해야 되고 이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그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금융기관은 기존 금융회사하고 달리 그냥 돈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무 위험을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원리와 방법론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경험이 축적돼야 된다. 그래야만 사실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 네, 뭐 기타 등등. 지금 어쨌든 근데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은 이런 금융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되게 고무적이고 최근에 되게 어려움을 겪은 데도 많지만 이것도 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이런 이제 자기 주특기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책을 썼습니다. 어,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강의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결국은 이 지원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금융기관의 역할인데 실력을 길러야 된다. 실력을 기른다는 게 뭐냐? 이게 그 뭐 아주 선언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자금을 갖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것을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갖고 들어와서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은 이 중개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이어서 운영비도 여기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착한 금융을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 또 이 사회적 금융기관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이 자조기금이다. 어, 자조기금은 여하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그림 하나에 이제 모든 게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지 말고 천천히 가라. 제가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데 이제 경험의 축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회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글쎄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되게 천천히 성장할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게 시장금융하고 붙어 있는 임팩트 금융 쪽인데, 여기는 이제 성격이 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일반 호혜나 이런 자조금융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건 서로 맛이 다른 과일이기 때문에. 네,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공공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했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이른바 자절적 성격의 DNA를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이게 국제 나눔 지수라 그래서요. 전 세계 114개 나라의 160만 명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느냐?
혹시 작년에 기부나 후원을 한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나눔이나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평균을 내서 이렇게 쭉 114개 나라를 줄을 세워봤거든요. 예, 그 나라의 나눔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어,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114개 나라 중에서 112가 우리나라입니다. 꼴찌가 어디죠? 꼴찌가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정말 기부와 후원의 DNA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 한국이 이렇게 뭐 되게 썩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네라고 하는 걸 이제 금방 볼 수 있죠. 되게 별로 사회적 경제가 됐든 비영리가 됐든 기본이 되는 게 사실 이 지표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직도 되게 멀었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에, 정부의 2008년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크게 세 가지 목표로 진행이 되었는데 사회적금융 시장 조성 사업은 사실은 도매기금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못 모았거든요. 중개기관들을 키웠느냐? 거의 키운 게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컸죠. 발굴 수준에 불과했고요. 사회적금융 공급이 확대됐느냐? 확대됐습니다. 근데 확대된 게 대부분 이 은행과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융자 투자 보증 요거만 사실 일어났고 민간 쪽에서 일어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 인프라는 확충됐느냐? 네, 사회적 금융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분기에 한 번 만나서 그냥 실적 점검회의, 금융위가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문건 나온 이후에 쭉 평가를 해봤는데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줘도 이렇게 중이나 중하 정도밖에는 못 줄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냥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연대 시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 경제 전체 조직들과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이들의 수신고 예적금을 다 모으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림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은행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도였는데 어쨌든 안타깝게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백서도 발간됐으니까 이제 또 두 번째 2차전 돌입을 또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커뮤니티 바이러스는 이런 이제 불모지와 가깝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거의 실종되어 있고 기부나 자선 문화도 되게 미미하고 정부의 금융계획 의지도 매우 부족합니다. 역대 정부 문민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고 청와대 금융비서관이 없죠. 금융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 또 그렇습니다. 네, 사회는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비권하는 사회이고 그래서 약탈적 금융이 만연되어 있고 은행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근데 사회적 은행은 없고 금융개혁이나 금융혁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회의원을 거의 본 적이 없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 금융 기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지만 사실 이 목소리도 되게 좁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후진 나라다. 금융 후진국이라는 걸 여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소개해 주셨던 책이고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에 제가 기고를 해서 한 20꼭지 정도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힘있게 말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네,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문지수 아닙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생겼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일단은 12시를 목표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질문은 조금 요약적으로 해 주시면은 아마 이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조금 질문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예, 부산에서 제가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네. 예, 자기소개도 해 저는 주시면 부산에 되죠. 사는 네. 치과의사 박기현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네네. 임팩트 금융에 대해서 일반 시민으로 조금 이제 의문이 가는 게 반다나 시바라는 분이 빌 게이츠의 임팩트 금융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세계적으로 네네네. 다니면서 온갖 지구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다. 네. 유전자 씨앗도 그렇고 모든 농사도 망치고 하는 어떤 금융을 통해서 그 세금도 회피하고 하는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기업이 만약에 임팩트 금융으로 돈을 버는 그 돈만큼 환자를 더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마이클 샌들이 이야기했듯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사고 시장화 안 해도 되는 걸 억지로 시장을 해서 임팩트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돈을 더 버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피터 싱의 공리주의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어떤 아픈 애, 미국에 잘 사는 애들 아픈 애 빨리 나으라고 파티 하나 돈으로 아프리카에 100명 이상의 트라코마 봉사가 되는 애들 치료할 수가 있듯이 임팩트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옥상옥이 아닌가. 괜히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괜히 기업이 돈을 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보너스 잔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저는 의료인에서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시장화는 안 해도 되는 것까지 ESG라는 이름으로 또 시장화를 해서 오히려 탄소를 더 배출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질문을 올립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100% 공감하고요. 총론에서 임팩트 금융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같이 판단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이게 지금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있고, 또 그쪽으로 돈이 지금 아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죠. 그거는 그라민뱅크가 성공하고 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3세계에서 이제 이게 가난 구제의 대표적인 솔루션인 것처럼 막 그렇게 거의 카피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마이크로 크레딧 때문에 오히려 농촌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사례들이 거의 동유럽을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여기에 이제 민간의 상업 자본이 들어가면서부터 공동체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만 농민들이 20만 명이 자살했어요. 이 마이크로 크레딧 때문에. 그래서 인도는 법적으로 이 MC를 못 합니다. 법으로 묶어놨어요. 제가 이제 이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금융이 갖고 있는 이 어쩔 수 없는 뭐 자본의 속성, 약탈적 속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든 그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명백하고요. 지금 이른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할 거냐. 아무리 봐도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환경 문제, 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 여기는 여기 일찍 들어갔던 이른바 이 혁신 기업들이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야, 여기가 완전 황금 맛이구나. 돈을 거기다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칼의 양날이 지금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은 이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를 과연 이것이 지금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퀘스천이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몇 번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사회적 가치가 높아도 돈이 벌리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회적 가치는 높은데 돈이 벌리지 않는 데들은 다 사각지대로 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임팩트 투자가 아닙니다. 임팩트 투자의 사각지대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엄청 높은데 돈이 안 되는 곳. 여기는 철저하게 다 배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를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에서 이 영역을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퍼블릭이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거기는 완전히 비어있죠.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중에서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곳들,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1순위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연대신협이 만들어졌을 때 혹은 뭐 그 도매기금이 형성되었을 때 제가 사실 거기를 1순위로 생각할 줄 알았어요. 왜?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기는 아무 데도 쳐다보지 않겠구나. 근데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안타깝지만 아마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현재 정부도 없고 민간도 없고 아마 더 그럴 겁니다. 네. 네, 묵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네. 제가 뭐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에 약탈적 금융사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그런 데를 봐도 소위 뭐 커뮤니티 은행이라든지 기존에 좀 이런 사회적 약자나 그런 부분들을 담보해 놓을 수 있는 금융 조직들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느낀 것도 야 이게 완전히 한국에는 전혀 이게 불모지다. 전혀 이게 참 예를 들면 서민금융진흥원조차도 금리를 100만 원 빌려주면서 그 15% 받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공적 영역에서 100만 원 긴급 자금 빌려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만큼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소위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불모지라서 굉장히 선생님 그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제가 이제 좀 질문 하나 드리면은 현재 거기 사회적 금융 조직이나 중개기관들은 시민 개개인이나 지역 주민들을 상대를 하지 않고 주로 사회적 경제 조직 기업이나 그런 데를 상대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 개개인들을 좀 이렇게 금융에 대한 복지나 금융 서비스를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사회적 은행이나 아까 사회연대 신협이라든지 공공은행,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방 공공은행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 공공은행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그 지역 공공은행에 개인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양질의 그런 금융 서비스나 거기 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제 궁금드리는 거는 공공은행에 대한 좀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비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한겨레 칼럼에 제가 네,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습니다. 독일 다른 나라 말고 독일 모델 하나만 딱 봐도 지방공공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강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과거에 이제 강원도를 포함해서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그게 다 좌절됐거든요. 역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제가 보기에 지방은행을 다시 살리는 그런 정책을 피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뭐 박정희 시대부터 쭉 해왔던 이른바 이제 지방은행의
단체장의 사금고화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맥락 해석, 그 뿌리를 여전히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지배구조를 사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맥락의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전혀 안 먹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계속 저희가 이렇게 그 뭐 인천대 양준호 교수님하고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지만 계속 이슈 파이팅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일단 중요한데, 최초의 지속 가능한 이른바 그 지역 밀착형 지방 공공은행 모델을 어느 한 두 곳이라도 좀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게 가능하구나,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지역 활성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게 결국 관건 아니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로컬 베이스보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보다는 로컬 영역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큰 규모에서. 광역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광역 단위에서 일단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뭐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이게 전파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보고서나 논문들을 쭉 봐도 이제 로컬 혹은 기초 광역 단위에서 공공은행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전략이나 방법론에 대한 검토들은 무수하게 사실 이루어져 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정책을 자기의 아젠다로, 매니페스토로 삼는 단체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식은행은 못 만들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저축은행으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를 떠안 수 있을까? 혹은 그걸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측근에는 보면.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안타깝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여기서 논할 수 있기엔 너무 방대하고 좀 중요한 이슈라, 또 이렇게 따로 한번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선생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은행의 역할이나 또 이런 실제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머리에 상이 없으니까 그 사회적 상상력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보여주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 말 들으면서 어제도 저희가 줌에서 뭘 했는데요. 조병인 교수님 초대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회적 은행이나 공공은행들은 지역 시민운동, 지역 주민운동과 결합되지 않으면 힘들겠다, 한국 사회에서. 네, 왜냐하면 공감합니다. 몇 명의 학자라든지 몇 명의 선거 후보자들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역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장에 사공거달하고 치고 들어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역 차원에서 지역 시민운동화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공은행을 이야기할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시민사회 조직들과 어떻게 연대를 해가지고 이게 좀 여론화시켜낼 것인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그 고민을 좀 해보려고. 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또 다른 분들 시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다른 또 질문하고 계시고 싶은 분 계실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조금 이제 그 고민을 좀 나눠 주실까요? 김재영 선생님, 그 대구에서 어쨌든 현장에 계시는데 좀 소개도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장님 강의도 몇 차례 듣고 대구에도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 재단 설립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책도 제가 다 읽어보고 팬입니다. 팬이어서 특별히 말씀 너무 오늘도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금 대구사회가치금융 이제 자주기금 형태로 이렇게 잘 세팅해서 우리 가입사 회원분들 많이 모으고 있고, 향후 저희 좀 고민은 지금 기업 중심으로 이제 공제 사업을
이제 초기 세팅하고 있는데 향후 종사자들도 그리고 앞서 우리 김중환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이게 시민사회 운동으로까지 이게 확장되지 않으면 계속 이 공공의 의존성을 가지면서 사회적 금융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이것을 좀 끌고 가야 되고 또 그러려면 지역에 뭐 우리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의 그 뭐 리더격이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시민사회 활동에 많은 참여해 주시고 계신 그 단위들과도 좀 많은 소통 이런 것들 통해서 아무튼 운동으로 좀 엮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또 아무튼 종사자들 공제 사업을 좀 어떻게 좀 조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저희가 고민을 현재 현안으로 저희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은 좀 자문 구하고 잘 세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음, 그리고 아마 오늘 이제 지역화폐 관련돼서는 말씀을 못 주셨는데 그 공공은행과 어쨌든 지역의 거버넌스나 이런 그 시스템 돌릴 때 사실 지역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제가 듣기로는 최준호 님이 지금 박사과정 이제 하고 있다 들었는데 혹시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안 들립니다. 저는 열심히 듣고 있어서요. 네, 그냥 말씀해 주신 거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시도했던 게 전주에서 이제 신협에서 이제 기부를 받기는 했는데 저희 쪽 파타마 신협에서 저희 전주에 있는 학산종합복지관에 이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셔서 공동체 화폐를 통해서 신용대출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 종합복지관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이제 기초생활자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어서 저희가 무신용으로 이제 대출 사업을 1인당 최대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소논문을 쓰긴 했었는데 지역화폐가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금융, 특히 이제 신협하고의 연관성이 좀 많이 중요하겠다라는 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워낙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또 이제 근데 그런 관련된 금융권들이 대부분 1금융들 그리고 지역금융이 아니거든요. 농협이 껴있긴 하지만 농협이 이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좀 신협과의 좀 이런 연계성을 많이 갖고 싶긴 한데 우선 시의 의지가 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전주에서 시도하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아닌 이제 공동체 화폐 이제 특정 이제 동단이라든지 어떤 이제 복지관이 주관을 해서 하는 화폐들로 이제 신협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사회적 금융 차원에서 좀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을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음. 박성진 선생님, 네. 네, 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중개기관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중개기관의 역할이나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그러면은 지금 중개기관들의 어떤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이 사회적 금융에 대한 것들을 뭐 공론화시키거나 또 일시화시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개기관의 지금 현재 우리에서의 중개기관의 역할이나 실천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역별로 중개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 뭐 협의체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횡적 연대는 거의 교류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 크레딧 뭐 신나는 조합이나 사연대은행 이쪽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팩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서로 의미 있는 얘기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따로 다 이게 돌고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마다 갖고 있는 자기 고유한 또 원칙과 철학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 원리나 방법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협력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이제 42개 기관을 소개한 이유가 이제 이분들이 실제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갖고 있는 일종의 약간 숙명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영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그러니까 각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혼자 푸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뭔가 계속 교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집단 지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플랫폼들이 뭐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구도 그렇고 또 지역에서도 보면 되게 굉장히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살림 꾸려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분들도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킹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과제를 또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칼포니아 사회경제연구소라도 그런 네트워크의 어쨌든 플랫폼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못하신 분이 이선민 선생님도 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저는 뭐 따로 질문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많아가지고, 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라든지 뭐 중간 지원 조직들, 이제 법률 자문이나 소송 같은 거 하면서 사실 좀 많은 고민들이 사회적 금융 쪽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든지 규모나 이제 자본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업무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이제 전문 분야가 금융이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률가로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회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제가 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찾아 나가고 싶고,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셔도 될까요, 선생님? 네네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최연애 선생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 걸 골고루 드려야 되니까.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배웠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런 사례들을 그동안 보면서 어떤 모습의 그 임팩트 금융의 수혜자의 그런 사례들을 현장에서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하실 때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지 소셜 벤처라든지 그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좀 발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유보금의 30%, 수익의 유보금의 30%는 무조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수혜 대상자들의 그 평가 기준이라던가 그 지급 보증을 어떻게 하는지 그 평가 시스템을 현장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나 역량이 갖춰져 있을지 좀 궁금했고, 저희가 해외 사례를 통해서 한국
이제 그 기업들에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게 좀 현장에서 이걸 수용하실 수 있는 역량이나 여건이 되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게 네 우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금융이 국내 현행법인 뭐 상법이나 여기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형태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게 좀 많은 숙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것과 같이 받아서 아까 김중환 선생님 그 질문하고 싶다고 말씀 주셨는데 짧게 그 네. 질문해 주시고 그 내용 받아서 네. 마지막으로 문희수 원장님이 종합해서 조금 말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회적 은행이나 공공은행 같은 경우를 만들었을 때 이것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기존의 은행업이나 금융업하고 다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공공은행 만들려고 사회적 은행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다 있는데 하고 있는 다른 데서.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은행이든 공공은행도 금융업이나 은행업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공은행, 사회적 은행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금융업하고 은행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뭘까, 정체성? 제 스스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 공공은행이나 사회적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어떤 위치에 놓일 수 있을까? 이 기구의 정체성은 뭘까? 그래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그러니까 뭐 이런 이른바 영미식 사회적 금융 모델이 한국에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이제 한 10년 전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건 이미 진화됐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이제 뭐 그 모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 그 중개기관들이 나름대로 이제 현장에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맥락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국식 그림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금융 구조나 혹은 뭐 이런 그 유통이나 뭐 이런 돈의 흐름 관련해서 그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금융을,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으로 굉장히 좁게 해석을 시켜버렸어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사회적 금융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했던 사회적 금융의 일련의 흐름들이 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되는 것들로 지나치게 쪼그라들었고 그렇게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금융 그럼 사회적 경제 지원해주는 금융이지 뭐.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 구속 조항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보고 있고요. 필요하면 입법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기본은 그게 뭐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니다. 아까 몇 사람 말씀하셨지만 결국 바닥에서부터 이제 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흐름들, 시민운동처가 접근하는 것들과 같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할 거다. 한국은 난 탑다운 방식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공공은행의 정체성이 뭐냐? 은행이죠. 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은행이라고 얘기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이미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은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공은행은.
예를 들면 지방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그 지방정부한테 돈을 빌려주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시민들이 내신 돈이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내신 돈을 재원 삼아서 지방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그 지방정부가 돈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있죠. 뒤집어서 그 지방은행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지방정부죠. 지방정부가 제1대 주주입니다. 5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익적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공공은행의 역할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방은행이 결국 은행 아니냐? 뭐 당연히 은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고, 당신이 생각하는 은행이 뭐냐라고 거꾸로 물어보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은행은 그런 은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그럼 지금부터 보여줄게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독일에서 해왔던 이 많은 실험들, 이게 어떻게 정말 지방정부가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사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김지호 선생님께서 또 저한테 채팅창으로 또 여러 질문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네. 자, 잠시만요. 저희가 원래 제가 시간주의자 12시까지 네네네. 이거 하기로 따로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좀 이거 좀 더 듣고 싶다. 근데 이제 우리 문 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지금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 좀 바쁘다 지금 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좀 나가 주셔도 나간다는 표현 그렇네요.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떠신가 싶습니다. 얘기를 좀 더 그렇게 들어볼까요? 예, 그,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좀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아, 묵직한 질문을 많이 주셨네요. 그러네요. 일단, 뭐, 이제, 이 사협에서 하는 이른바 공제사업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법적 이슈들, 또 의료기금, 기타 등등 이런 약간 법적으로 애매한 지금 여지가 좀 있잖아요. 이게 회사님 잘 아시지만 최근에 풀빵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시도도 있고, 이게, 법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주눅들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제가 약간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실정법을 위반했다라고 유권 해석이 나오고 문제가 될 정도면요, 사업이 대박 난 겁니다. 대박 난 거고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부 자금을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또 거기에 따르는 운영 준칙을 지킬 것인가 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법제화가 미비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요. 당신 왜 했냐? 나중에 문제되면 제가 시켰다 그렇게 경찰에 가서 진술하시면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냥 그게 제가 퉁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일단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특히 이제 이 민간 금융으로서의 공제 사업들을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한번 풀어볼 것인가에 대한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직 모델이 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빵이나 또 이런 동행 이런 데들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좋은 모델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나왔던 얘기 몇 가지 주제를 같이 좀 더 담아서 플라닝 연구소에서 다음 두 번째 세션을 좀 한번 기획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이 주제를 좀 가지고 몇 가지 좀 몇 사람이 발제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 좀 풍성한 토론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과제를 좀 두 번째로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사회자께 전달해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원장님께서 과제를 몇 가지 주신 것 같아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연대할 수 있는 넓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절실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중 의제별로 조금 토론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연구소가
기회를 또 만들 수 있게끔 뭐 아마 저희 역할일 것 같고요. 그 역할, 그 과정에 우리 문진수 원장님이 꼭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아, 생각이 예. 되고요. 발 빼지 않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당연하죠. 그러면 오늘 미처 얘기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의제별로 이제 쪼개서 또 이제 토론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모임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요. 그러려고 사실 이 모임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낚이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같이 그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다다음 주에 그 스터디 모임 또 합니다. 또 10시 반에 또 계획이 돼 있어서 혹시나 나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최준호 선생님, 이선민 선생님 열려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공지 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뭐 마무리 멘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닙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다 그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더디지만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고민이시든 이렇게 같이 나누시고 혼자 쟁여놓지 마시고 다 풀어놓고 그러면 또 답이 만들어지고 또 늘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일 다 되셔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